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에 1명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지혈증 원인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고요. 이 고지혈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입원 환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질병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그냥 고지혈증으로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인체의 혈액순환 저하 또 혈액의 독소로 인해서 더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지혈증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또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식을 철저히 하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고지혈증에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지혈증은 우리 혈액에 독소가 많을 때 그 독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지방을 생성해내는 현상을 고지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에 있는 독소가 1차적으로 간에서 해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간을 거쳐서 우리 인체로 퍼지는 피에는 독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 혈중에 독소가 있다라는 말은 내 간의 기능이,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간에서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에는 독소가 떠다니겠죠. 그러면 이 떠다니는 독소를 우리 뇌신경이 감지를 하고 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이 독소를 완화시켜야 된다, 중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간이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 있는 지방을 생성해서 그 지방으로 독을 중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스테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보면은 지방을 우리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약이 아니라 간에서의 지방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사람들도 먹는 식생활에 독소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하는데 삶은 채식을 계속해요. 삶은 채식을 하게 된다면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파괴되고 미네랄이 변형이 돼서 독소화되고 섬유질이 변형이 돼서 독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채식을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고지혈증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 걸렸다는 것은 내 인체에 독이 많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인자의 결핍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해독인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타틴이라는 약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도 하고, 좀 고지혈증을 약이 아닌 좀 식습관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어떤 걸 좀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고지혈증을 이제 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계속 복용한다면은 수치는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은 혈중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고지혈증으로 계속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뭐 고혈압이나 고혈당, 즉 당뇨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지혈증 약은 저희 전 세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좋은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약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 의사들에게서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는 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기 시작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이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 전 세대 의사 선생님보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약인데, 이 약으로 고지혈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 어떠한 독소를 내 몸에 공급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안 다음에는 독소의 공급을 막고, 두 번째는 내 인체에 벌써 있는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칼슘, 마그네슘, 셀레니엄, 징크, 아연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양제로 먹게 된다면은 독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헌을 살펴봐도 영양제로 먹는 영양이 인체에 들어와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는 질병을 호전시킨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셀레니엄, 아연 같은 것들을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상태, 즉 생야채와 생과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뛰어난 4가지의 채소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채소는 우리 간을 정화시키고 우리 혈액을 정화시키고 우리 신장을 정화시키는 영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채소는 당근, 비트, 그리고 오이, 또
반미나리입니다. 논미나리를 드시면 안 되고 꼭 반미나리입니다. 땅에서 나는 당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좋은 해독인자의 역할을 하고요. 이 비트에는 염소가 정말 풍부한데 이 염소는 CL이라고 적죠. 이 염소는 우리 소금에 있는 염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 간을 정화시키고 신장을 정화시키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이뇨에 아주 뛰어난 채소입니다. 그래서 독을 정화시키고 독을 해독했을 때 우리 인체 밖으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오이가 그 역할을 하고요. 이 반미나리는 아주 놀라운 해독력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항산화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고요. 또 죽었던 세포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캄펜이라는 영양도 있고요. 베타피렌이라는 강력한 항염, 항독소의 영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채소를 우리가 같이 먹으면 좋은데 가장 좋은 이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흡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채소 안에 있는 이 중요한 영양들을 쏙쏙히 뽑아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 인체에서 가장 활용이 잘 되는 상태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녹즙기를 써서 녹즙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녹즙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 섬유질 안에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영양을 축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흡수가 아주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체 안에서 그 영양이 활용되는데 아주 최선의 상태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즙을 먹을 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근은 160g, 비트는 40g, 오이는 100g, 그리고 밭미나리는 60g입니다. 이렇게 해서 즙을 만들면은 200cc 정도가 됩니다. 이 200cc 정도가 되는 즙을 이제 식전 1시간 전에 마셔준다면은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은 혈관의 막힘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잴 때 여기다가 이제 이 커프를 재고 이제 대고 재요. 그러면은 우리가 꽉 조여져서 더 이상 혈액의 흐름을 없게 한다면은 그때 수축기 혈압이 되고 다시 이완시켜서 혈액이 빠져나갈 때 혈압을 재는 것을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관을 보면은 거기에 플라크, 석회가 쌓여서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혈관에 지름이 이렇는데 플라크가 쌓였기 때문에 지름이 작아졌어요. 지름이 작아지면은 압이 올라간다는 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지름이 작아졌고 그로 인해서 압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식생활로부터 공급을 해서 내 혈관을 점점 막는 석회로 쌓여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혈압을 잴 때 동맥의 혈압을 재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세포들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동맥이 아니라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은 석회를 큰 혈관, 즉 동맥에 흘려보내는 것과 동맥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작은 모세혈관에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은 모세혈관이 훨씬 더 빨리 막힙니다. 그렇다면은 내 동맥이 한 20% 정도 막혔다면은 모세혈관은 거의 70%, 80%가 막혔다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기능의 저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세포의 레벨에서 병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우리가 동맥의 혈압도 중요하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모세혈관에 어떠한 문제를 끼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혈압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의 합병증을 막고 또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 약도 굉장히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약 대신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을 우리가 걸리게 된다면 이제 약을 먹게 되겠죠. 이 약의 가장 많은 기전 중에 하나는 다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의 지름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약이 혈관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플라크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높거나 하면은 약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해서 이 고혈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합병증은 꼭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증상만 낮추려는 치료가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려는 치료를 꼭 하셔야 되는데, 원인을 해결하려는 치료는 동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모세혈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혈관의 합병증으로 신장병, 콩팥병이 생길 수가 있고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심장에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혈관이 막히면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을 막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의 석회의 공급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석회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혈관이 막힌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혈관 수술을 하고 혈관을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플라크예요. 딱딱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지방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끼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석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가 우리 인체에 쌓인다는 건데, 이 석회는 우리 인체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생활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식생활에서 석회질의 원인이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석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산화칼슘이 석회를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알려진 거는 비타민 D, 정제나 정맥 주사가 석회를 만든다. 또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논문은 이제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는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고염식이 석회를 만든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칼슘 정제를 먹었거나 비타민 D 정제나 정맥 주사를 맞았거나 비타민 C를 복용하거나 내가 고염식을 하면은 석회가 생긴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내가 이거를 굳이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논문을 토대로 생물학적인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 학설인데,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생물 분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은 인간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네 가지의 원인을 보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이에요.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을 우리가 먹는다면은 우리 인체에 석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영양제 말고도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산화된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으면은 충분히 혈관을 막고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삶은 채소와 삶은 나물입니다. 이 우리가 채소나 나물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아 먹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은 산화가 되고, 그러면은 아까 산화 칼슘과 똑같아지고 산화 비타민 D, 산화 비타민 C와 같아지고 산화된 소디움과 염소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에 화식, 즉 삶아 먹는 채소가 많으면은 어쩔 수 없이 석회 원인이 되고 그 석회들은 고혈압에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 식단에서 삶은 채소와 삶은 나물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는 겁니다.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은 신과일입니다. 이 신과일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뿐만 아니라 점액, 그리고 이물질, 지방까지 녹여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충분한 신과일을 먹어줘야 되고, 이 신과일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약 9가지에서 10가지의 유기산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들어와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동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주 얇은 모세혈관까지 뚫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여러 고혈압 환자들은 저희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혈압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고혈압이 3개월, 4개월 만에 정상 혈압을 찾고, 어떤 분들은 2개월, 또 좀 심각한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도 거의 6개월 안에 이게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막는지를 알고 또 그 해결 방법을 분명히 알아서 해결해 나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고 그만큼 운동을 해가지고 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먹는 것을 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살을 빼려면은 단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은 밥을 안 주고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니까 살이 쫙쫙 빠져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살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항상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가만 누워서 눈 감고 누워 있어도 에너지를 필요해요.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공급을 막게 되면은 인체는 극심한 에너지 결핍에 빠지게 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태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태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방 태우지 않아요. 단백질 태웁니다. 이 단백질을 태울 때 불완전 신진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젖산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독성 물질은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근무력증이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살이 다시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해치는 다이어트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이 쪘다라는 것은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소가 세포에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이 찌면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점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한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바뀌고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 인체가 에너지를 쓸 수 없는 병든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든 몸이 됐다는 것은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은 살은 저절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비만의 원인인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쌓인 영양을 태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독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입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해독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쌓인 독소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는 우리 인체에서 쌓인 영양을 태우는 영양입니다. 영양을 볼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는 영양과 그리고 태우는 영양입니다. 타는 영양은 우리 세포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태워야 되잖아요. 이 태우는 영양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해독을 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서 쌓인 영양을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체는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는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그래서 많이 먹으면서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130kg 정도 나가는 친구였는데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처방이 어떻게 내려졌냐면은 아침에는 씨앗즙, 점심에도 씨앗즙, 저녁은 과일 식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적절한 채소즙과 과일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식단을 보면은 하루 종일 엄청 먹어요. 아침도 먹고 아침도 씨앗즙으로 먹고 점심도 씨앗즙으로 먹고 저녁은 과일 식사하고 중간중간에 또 채소즙과 과일즙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요. 하루 종일 배가 불러요. 그런데 살은 3개월 만에 30kg 정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살이 감량이 되고 지금은 80kg에 아주 보기 좋은 청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충분히 먹으면서 그 먹은 영양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해서 탄탄하고 근육량이 있는 근육이 붙은 몸을 만들면은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씨앗즙이라는 게 좀 낯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씨앗즙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고 제작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씨앗즙은 당근 씨앗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근 씨앗즙은 당근이 베이스고요. 거기에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5개의 엄선된 씨앗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기리입니다. 두 번째는 생참깨, 세 번째는 생메밀,
네 번째는 생 달맞이 꽃씨,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 홍아씨입니다. 이거를 적정한 비율로 당근과 씨앗을 같이 녹즙기에서 즙을 내려서 먹는 것을 당근 씨앗즙이라 그러는데, 이 효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SCI 급 논문에 저널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능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섭취하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이제 김명재 박사 씨앗즙 한번 쳐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 편을 이제 시연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먹으면 좋아서 제가 여러 편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드시는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즙이나 주스 같은 액체 섭취가 혈당이나 간 수치를 높인다고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걱정 없이 녹즙 과즙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녹즙이나 과즙을 얘기하면은 혈당을 올리고 또 간에 부담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의학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 과일즙에 대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논문들이 여러 있습니다. 포도즙 또는 석류즙, 레몬즙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해결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생즙, 집에서 녹즙기로 짠 즙을 마시는 사람들을 10년, 14년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그 누구도 당뇨나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더라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생채소즙이나 생과일즙은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생즙을 먹는 환자들은 몸이 많이 벌써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녹즙을 먹는 방법인데, 이런 환자들은 벌써 몸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 즉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공급하면은 그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저희 센터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당뇨 환자들이 와서 당뇨가 회복이 되고, 간 문제가 있는 간염 환자나 간경화 환자들이 와서 또 회복이 되고, 만성 신장 환자들이 와서 회복이 됩니다.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은 채소즙과 과일즙을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공급하는 건데, 이렇게 먹음으로써 환자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으로나 또는 논문적으로나 살펴봤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채소즙과 과일즙을 먹는다면은 해가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인체를 회복시키고 질병을 예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살펴보면은 간혹 가다가 과일 주스를 먹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그 논문의 방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을까라고 살펴보는 건데,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집에서 직접 짠 생즙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트에 가서 파는 주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트에 가서 파는 주스들은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멸균 과정에서 열이 가해진다면은 과일 즙 안에 있던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산화되거나 파괴되고 또 그 안에 있던 과당은 정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제된 과당이 되는 건데 생즙에 있는 과당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제된 과당을 먹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된 것을 먹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버드에서 20만 명 정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이 연구를 보면은 과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져서 좋은 예방 효과를 보이지만은 과일즙을 먹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보고하는데,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직접 짠 생즙이 아니라 마트에서 산 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 산 즙은 드시면 안 되고요. 즙으로 내가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직접 집에서 녹즙기로 만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연예인분들 이름 달고 효소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판되는 효소 제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이제 효소는 우리 세포 신진대사의 핵심입니다. 세포에서 대사를 할 때 효소가 없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효소는 어떠한 만들어진 효소로 먹으면은 인체에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체의 원리가 그래요. 인체에서는 이 효소를 간에서 만들어서 이 간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각각 세포에게 배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소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효소의 재료가 되는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했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하면은 이게 우리 간에서 효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 효소화된 것이 인체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세포들이 그 효소를 가지고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인체의 원리에 맞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콩을 먹고 곡식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몸에서 내 인체에서 쓸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 있게.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벌써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효소는 우리 인체에서 만드는 효소가 아니라 인공된, 즉 환경 효소입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보면은 효소가 중요한 것을 분명히 밝히지만은 밖에서 만들어진 효소를 만들 때는 인체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게 아니라 효소를 먹기 전에 우리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모를 때 효소가 좋아? 그럼 효소를 먹어야겠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인체의 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는 쓸 수 없고요. 간에서 만드는 효소만을 세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면은 나머지는 간에서 만들고요. 그 후에는 인체가 원리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효소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메가3를 어떤 역할로 먹는 건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메가3가 건강에 좋아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은 우리 인체에 있는 염증, 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물질, 균 이런 것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면역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료, 각 단계에서 연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는 우리 인체에서 염증을 죽이고 또 암과 싸우고 또 이물질,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싸우는데 필수인 영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오메가3를 이제 영양제로 이제 섭취를 하는데, 이 영양제로 섭취를 했을 때 많은 논문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심방세동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전립선 안에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가 약으로 먹기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생선을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생선이 오히려 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오메가3가 부작용이 심한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점점 알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등푸른 생선 또는 해산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해산물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바다의 환경입니다. 바다의 환경에 점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지고 중금속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선을 먹었을 때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도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생선들을 많이 먹었을 때 작은 군종이나 그와 비슷한 유사암을 만들 수 있다라는 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양성암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양성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악성암도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선도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고
그 외에 오메가3가 풍부한 다른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오메가3가 풍부한 다른 식품은 첫 번째는 생씨앗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견과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역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역도 우리가 삶아서 먹거나 조리해서 먹는 상태에서는 오메가3가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미역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도 오메가3가 많다고 들었는데 요 시중에 파는 들기름 같은 거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곡식 중에서 가장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거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가장 많은 오메가3를 가지고 있어요. 올리브유보다 오메가3로만 치면은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들깨입니다. 그리고 이 들깨를 생들기름으로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들깨를 씹어서 먹는다면은 이게 소화에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참깨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참깨는 꼭꼭 씹어 먹으면은 이게 좀 씹히고 또 들어와서도 소화가 될 수가 있는데 들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들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하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즙을 한번 내서 먹어보자 했는데 들깨는 즙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만들었는데 이 기름을 만드는 공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열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은 산패율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도 산패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먹을 때는 꼭 생들기름을 먹어야 되고요. 이 생들기름을 먹을 때도 꼭 열을 가하지 않는 생들기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도 공법을 쓴 생들기름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 산패율 걱정도 없고 인체에 흡수도 잘 되고 이렇게 산패되지 않고 열이 가해지지 않는 생들기름은 인체에 가장 좋은 오메가3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들기름으로 좀 섭취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뭐 한 숟갈 정도 먹으면 될까요? 생들기름을 먹게 된다면은 꼭 먹어야 될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소화량에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식전에 한 숟가락에서 세 숟가락 정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 숟가락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먹는 방법은 공복 한 30분 전에 먹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들기름을 이제 우리가 소스 담는 그 그릇에 있잖아요. 좀 충분히 담아주고 거기에 약간의 천일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채소를 찍어 먹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김을 찍어 먹고 하면은 아주 좋은 먹는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맛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을 때 그냥 뭐 파프리카나 상추를 찍을 때 그냥 이렇게 톡톡 찍지 마시고요. 좀 듬뿍 찍어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상태로 먹게 된다면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또 채소와 같이 먹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고 또 채소의 영양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건강교육원 통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좀 가장 인상적인 변화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이제 아주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파킨슨 환자입니다. 이 파킨슨 환자인데 이분이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파킨슨 약을 6가지를 먹고 있었어요. 약을 6가지 먹는다는 것은 뭐 최대치를 먹는 겁니다. 이 파킨슨에 대한 시술과 수술은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약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이거를 좀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데 6개를 먹고 있는 환자인데 6개를 먹어도 잘 컨트롤 되지 않고 경직이 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몸이 많이 떨리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센터에서 배운 거를 또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치료를 해 나갔을 때 이제 점점 경직이 없어지고 다시 우울했던 감정이 밝아지고 아주 정신도 맑아질 뿐 아니라 몸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떨림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파킨슨이 다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환자가 이거를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수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파킨슨을 치료해 왔는데 분명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지만은 병원에서 파킨슨이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기에는 정말 이 환자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군데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3군데 병원에서 전부 다 파킨슨에서 다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파킨슨이 더 이상 아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
치매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해결이 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뭐가 필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체계화되게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소가 좋고 우리가 과일이 좋다는 것은 아주 잘 입증이 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볼 때 일관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것들이 각각 다른 시점과 다른 연구 대상,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됐지만은 이게 인체에 아주 유익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호전시킬 수 있다는 일관성이 된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편의 논문이 있지만은 전부 다 일관성이 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우리 인체에 좋은 것은 충분히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채소를 먹는데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인체의 원리를 아는 것과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와의 상담이고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질병이 있다면은 저희 센터로 오세요. 저희 센터로 오면은 이제 아주 다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